저는 영주쌤이에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죄송해요. 자, 조금 사정이 있었고요. 오늘은 대신에 아주 재미있는 책 가지고 왔어요. 낭독 허락도 받았고요. 이번에 책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고 해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조금 긴 여행을 했었어. 소설가의 세계여행 에세이. 글, 사진, 박재현. 1987년에 태어나셨고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끌리는 편이라고 해요. 자, 좋은 시절은 늘 곁에 있다고 믿는다. 여행을 다녀올 때면 좋은 사람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장편 소설 당신만 모르는 이야기 에세이 송창식에서 일주일을 쓰셨다고 하네요. 자, 이분의 세계관은 어떤지, 세계여행을 하면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저도 함께 잠깐 엿볼 거고요. 재미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님은 세계여행을 하면서 조지아를 가장 특별한 곳으로 꼽았어요. 우리도 같이 조지아를 여행하면서 박재현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해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커다란 온실. 어디가 가장 특별했어요? 여행자에게 있어 가장 어려운 질문에 나는 어렵지 않게 답한다. 이곳을 다녀온 뒤부터다.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조지아주를 떠올리면 그나마 다행이다. 미적분 문제를 본 듯한 얼굴을 자주 마주한다. 다만 요즘 들어 이곳을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나만 알고 싶은 인디밴드가 유명해질 때와 비슷한 기분이지만 이곳에 있을 때 확신했다. 앞으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찾을 거란 걸. 아시아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이 작은 나라는 여행자들을 끄는 이국적인 재료로 가득했다. 어떻게 요리해도 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바쿠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조지아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첫인상은 뭐랄까 낡았지만 품위가 보였다. 도시 곳곳에 구소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지하철부터 그랬다. 어찌나 깊은 곳에 있던지 한참을 내려가야 했다. 목적지에 내렸을 땐 그만큼 다시 올라가야 했다. 나는 캐리어의 윗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고 낑낑대며 계단을 올랐다. 그때 뒤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말없이 가방 밑부분을 받쳐들었다. 지상에 와서 웃으며 떠나는 그를 보곤 이곳에서의 여정이 언뜻 그려졌다. 트빌리시엔 골목이 많았다. 건물은 대부분 회색 벽에 녹슨 철문을 한 상태였다. 사람들의 얼굴에서도 그 시절의 음울한 기운이 엿보였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들이 얼마나 다정한지 깨달았다. 매일 그들을 바라보며 사진 찍는 게 하나의 즐거움이었다. 트빌리시 여행 역시 올드시티가 중심이었다. 연필을 닮은 성당과 유독 자주 보이는 꽃은 유럽과는 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들의 꽃사랑은 알아줘야 했다.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사주지 않으면 남자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 나도 인정받는 남자가 되고 싶었으나 그럴 일은 없었다. 나를 진정한 남자로 만든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는 그녀를 데리고 나리칼라 전망대에 가지 않았을까? 도시 전경이 시원하게 보이니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았을 것이다. 낮엔 하늘거리는 주황색, 하늘색 지붕을 감상할 수 있고 밤엔 형형한 도시의 빛을 만끽할 수 있으니 그리곤 다시 올드시티로 내려가 재즈가 울려 퍼지는 카페 골목으로 갔을 거다. 술을 마시지 않아도 들뜰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눈빛과 몸짓에 하루의 마무리로 가장 맞춤하다고 생각했다. 트빌리시에선 지루할 틈이 없었다. 이 어여쁜 수도에선 줄곧 걸었다. 천천히 걸어야 잘 보이는 곳이었다. 한여름의 무더위에 진이 빠지기도 했다. 지쳤는데도 내 안엔 생기 비슷한 것이 남아있었다. 걸을수록 호기심이 불어나서일까? 다리에 스며드는 얕은 통증은 불편하기보단 오히려 활력을 더해줬다. 꼭 안마를 받아 생긴 통증처럼.
하루는 이곳 사람들의 동네 전경이 궁금해 관광지가 아닌 곳으로 무작정 걸었다. 한적한 동네에 진입했다. 바래고 낡은 집들이 오밀조밀 모여 있었다. 한 광경을 보곤 발걸음이 뚝 멈추고 말았다.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가 주광색 조명 아래에서 의자를 고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어도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응? 들어오라고? 용기 내 들어가 보기로 했다. 이야, 안엔 나를 매료시키는 게 훨씬 많았다. 아저씨는 영어가 안 되고 나는 조지어가 안 되니 기본적인 소통만 가능했다. 71세의 조르주 아저씨는 종이를 꺼내 1890이라고 썼다. 고치고 있는 의자의 출생 연도 같았다. 아저씨는 의외로 컴퓨터도 잘 다뤘다.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 중이던 그는 번역기를 열어 나와 소통하려 애썼다. 가장 미안했던 건 방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부인이 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었다. 그녀는 커피와 케이크와 수박을 차례대로 내왔다. 너무 단 케이크의 맛도 초코가 섞인 커피 맛도 모두 소박했다. 간직하고 싶은 맛이었다. 나는 내 여행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재빨리 부인에게 전했다. 내가 미혼이라는 사실에 두 사람은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건넸다. 아저씨는 자신의 일에 대해 설명하진 않았으나 이런저런 물건을 고치며 사는 것 같았다. 책상을 보니 손기술 좋은 남자의 견고함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모두 정리가 안 돼 지저분하다는 듯 난처한 얼굴을 했지만 내 눈엔 멋있기만 했다. 내가 소설가라고 하자 아저씨는 반색하곤 집에 책이 무척 많다고 했다. 어떤 예술가를 좋아하느냐고 물어 도스토옙스키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 화가 엘레나 아크블레디아나를 꼽았다. 그러면서 그녀의 화집을 꺼내더니 한국에서 온 영광스러운 손님에게 라고 적곤 선물이라며 내게 주었다.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는 걸까? 갑자기 들어와서 계속 받기만 했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두 사람은 집이 좁다면서 도리어 미안해했다. 두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니 그들도 나의 여행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집을 나오며 자꾸 뒤를 돌아봤다. 그 어떤 책 속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었다. 이런 게 여행이구나 싶었다. 조지아는 물이 좋기로 유명하다. 물이 좋으니 포도주도 덩달아 맛이 좋다. 와이너리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지가 많은데 시그나기도 그중 하나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시그나기는 충분히 들를 만한 곳이었다. 숙소는 예약하지 않은 채 앱에서 무난해 보였던 게스트하우스에 가볼까 했다. 숙소 이름은 로라였다. 차에서 내려 지도부터 확인했다. 그때 어떤 아줌마가 다가왔다. 숙소 구하냐면서 말을 걸었다. 자신의 게스트하우스가 괜찮다는 것이었다.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러자 로라라는 게 아닌가? 마침 거기 가려고 했다고 하니 차를 타며 가자고 나를 이끌었다. 아줌마 인상이 좋은 데다 즉흥적인 선택이 여행하는 맛을 더 돋워주는 듯해 거기서 묵기로 했다. 뭔가 잘못됐다는 마을은 아담하고 이름을 다시 물었다. 두어 시간이면 마을을 한 바퀴 돌았다. 루라라고. 작지만 곧잘 눈이 즐거웠다. 주황 기와를 얹은 벽돌집은 푸른 나무와 뒤섞여 유난히 빛이 났다. 조금만 높은 곳에 오르면 드넓은 평야와 코카서스 산맥을 내려볼 수 있었다. 산 위에 지어진 마을의 특권이었다. 특권을 즐기다 보면 마을 가운데 우뚝 솟은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랑의 교회였다. 이름값 하는 이 조그마한 교회는 꼭 어린 시절에 본 플란데스의 개나 나올 법한 곳이었다. 예배당에 들어가도 좋고 교회 앞 나무 그늘에 앉아 시간을 보내도 좋았다. 그곳에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거나 그들이 가지고 온 꽃을 바라보노라면 잠시 핀 근심조차도 지고 말았다. 이처럼 조지아 시골의 편안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건 사람들 때문이었다. 마주치는 노인들의 얼굴은 대체로 권태로웠다. 꼭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는 듯했다. 한 번은 작업복 입은 할아버지에게 끌려 멀뚱히 쳐다봤다. 그는 옆에 앉으라며 손짓했다. 옆에 앉았으나 말이 전혀 안 통해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자신의 손을 주물렀다. 검지와 엄지 사이에
희미한 타투가 있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자 그는 오른쪽 하박에 있는 큐피트 타투도 보여주었다. 훨씬 선명한 것이었다. 카메라 초점을 맞췄다. 그런데 이건 찍히길 거부했다.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유는 모르겠지만 시그나기를 생각하면 그가 함께 떠오른다. 그가 나의 사연이 된 것이다. 조지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슈투르카였다.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 꼭 이용했던 교통수단이다. 이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스타렉스보다 조금 더 길고 높은 차엔 훨씬 많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운전기사 입장이 이해되긴 했지만 그들은 여행자의 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 두 다리를 의자 밖으로 빼곤 했다. 다리 긴 서양 친구들도 그렇게 하니 옆으로는 다리끼리 닿았다. 게다가 엉덩이는 저려오고 그래도 어떻게 하랴 버텨야 했다. 오히려 이따금씩 이 시간을 즐기려 했다. 반복되는 진동 속에서 눈을 감고 어떤 생각에 빠져들면 마음이 차분해졌다. 특히 회상해졌거나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 많았다. 쓸모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나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다. 생각해보면 여행에서 이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다. 여행을 되돌아볼 때 아름다웠던 장소만 떠오르는 게 아니었다. 이동하면서 본 풍경과 그 안에서의 농축된 지겨움, 늘어놓았던 단상 역시 자세히 그려졌다. 필연적으로 소중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 조금 덜 괴로워해야지. 그때 눈 감고 했던 생각이 언젠가 나를 지지해 줄지도 모르는 일이 아닌가. 내가 영화 감독이 된다면 이곳에 가장 먼저 올 것이다. 다비드 가레자의 뒷산에 오른 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다비드 가레자는 수도원이다. 그것도 동굴 수도원. 바위에 동굴을 파고 돌을 쌓아 수도원을 만들 정도의 신앙이라니. 바위를 파내던 그들의 심정을 어떻게도 상상할 수 없었다. 여기저기에 있던 십자가가 유독 커 보였다. 수도원을 둘러보고 뒷산에 올랐다. 땀이 흠뻑 흘러내렸다. 보기엔 그리 가파르지도 않았는데 왜 수도자들이 이 길을 오르려 고행을 했는지 절로 이해가 되었다. 정상에 도착하니 바람이 보상처럼 다가왔다. 천천히 풍경을 감상했다. 광활한 대지와 산맥은 정직했다. 불필요한 수사를 쓰지 않은 좋은 시 같았다. 그저 끝을 모르는 것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어느 순간 사진 찍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 싶었다. 온 길을 되돌아봤다. 정상에 작게 지어진 예배당과 녹슨 드럼통이 들판에 주인처럼 견고하게 앉아 있었다. 그때 10여 명의 사람들이 지나갔다. 얼마나 작던지. 그때 다시 카메라를 들 수밖에 없었다. 우린 한없이 작고 작아질수록 더 아름다운 존재니까. 그런 감상이 피어나는 대지 위였다. 마지막 여행지는 우시굴리였다. 메스티아 숙소에서 만난 친구들과 마슈투르트카를 타고 함께 갔다. 험한 길을 지나 우시굴리에 도착하니 작은 마을 뒤로 서 있는 산이 가장 먼저 보였다. 어린 시절 우리가 그렸던 산과 닮아 있었다. 완만한 능선과 조금씩 떨어져 있는 푸른 봉우리. 산은 원래 이렇게 생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듯 원초적이었다. 전경의 한 가운데엔 설산이 있었다. 우시굴리엔 이 설산을 보러 가는 거였다. 가까이 갈수록 선명해지는 설산은 트레킹하며 생긴 피로를 금세 잊게 했다. 마을엔 산만큼 비범한 존재가 있었다. 바로 탑이었다. 돌로 만든 높은 탑이 집 앞 우편함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사방에 서 있었다. 보통 1000년은 된 거라 했다. 유사시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보호해줬다고 우릴 태워준 기사를 만나 다시 메스티아로 향했다. 잘 가던 차는 어느 마을에 닿자 멈추었다. 잠시 요기를 할 모양이었다. 기사는 빵과 술을 산 뒤 모두에게 먹어보라 하곤 잔을 들었다. 불과해진 낯으로 내겐 조지아 전통주인 차차를 집요하게 권했는데 술 못하는 나는 겸연쩍게 웃으며 거절했다. 그는 내 이름을 말해줘도 자꾸만 브루스리라고 불렀다. 아마 자신이 아는 유일한 동양인이 이소룡인 모양이었다. 그런 억지가 싫지 않았다. 친구들과 운전기사가 술을 마시는 동안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마을 중앙에 원탁에 청년들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기타 소리를 배경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방인의 카메라가 신기하다는 듯 아이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연신 미소를 지었다. 웃음이 오가고 다정한 눈빛이 떠돌던 시간. 그들의 일상이 내겐 소풍 같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도 왜인지 춥지 않았다. 조지아에서의 마지막 날 꼭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조르주 아저씨 집에 들러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마침 새 캐리어를 사는데 도움을 준 친구 인가가 통역을 자처해 같이 갔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반겨주었다. 아저씨는 처음보다 편하게 나를 대했다. 인가가 있어 소통도 수월했다. 피상적으로만 알았던 그를 깊이 바라볼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아저씨는 조지아가 아닌 아르메니아 사람이었다. 또 일반 회사를 다니다 그만둔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건물 짓는 일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막노동을 한 것이었다. 손이 두껍고 투박한 이유가 있었다. 사실 캐리어를 사기 전 고장난 바퀴를 아저씨에게 고쳐달라고 부탁해볼까 생각했었다. 누구보다 이런 쪽으로 전문가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건 내가 다시 찾아간 게 수리 때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괜히 부담을 주기도 싫었으며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다. 아저씨에게 부탁을 생각도 했다고 하자 아저씨는 충분히 고칠 수 있었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첫 만남에 궁금한 걸 다 못 꺼내고 헤어져서인지 이야기는 멈출 줄 몰랐다. 대화 중에 조지아에선 남자가 여자에게 꽃을 안 사주면 남자도 아니라는 것이 생각났다. 아저씨는 아줌마에게 얼마나 자주 사줬느냐고 물어보았다. 아저씨는 대답했다. 딱 한 번 있었지. 내가 큰 실수를 했거든. 모두 폭소했다. 전에 왔을 땐 방에만 있었던 딸 산드라도 나와 함께 상황을 즐겼다. 이런저런 이야기에 웃음은 보통의 언어가 되었다. 아저씨가 내게 물었다. 조지아 여행 중 어디가 제일 좋았어? 내가 대답했다. 이 집이요. 모두 또 크게 웃었다. 나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었는데 말과 웃음 사이엔 아줌마가 차려준 저녁상이 있었다. 내가 오는 걸 알았다면 풍성하게 준비했을 거라면서 아쉬워하던 아줌마. 그들에겐 평범한 가정식이었겠지만 내겐 최고의 한 끼였다. 내가 짜리를 포크로 잘라 먹으려 하자 아줌마가 손으로 먹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었다. 옆에서 보던 아저씨는 긴 나무 작대기를 반으로 가르는 신용을 하며 젓가락을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내가 동양인이어서 하는 유머였다. 이런 별것 아닌 농담도 왜 다 마음에 남던지. 식사의 메인 요리는 떡갈비와 흡사한 고기였다. 아줌마는 그걸 자꾸만 내 그릇에 놔주었다. 사람 수대로 하나씩 먹기에도 모자랐는데 내가 다 먹으면 어느새 접시가 채워져 있었다. 많이 먹었다고 거절해도 소용없었다. 우리네 엄마, 할머니와 똑같았다. 내내 고맙고 따뜻했다. 뭐라 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든 기운이 가슴께에서 다 합쳐진 듯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지 않았다. 2번 봤으니 3번, 4번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고 하는데 만남이 있으면 또 다른 만남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걸 인연이라 믿었다. 다음엔 결혼해 둘이 오겠다고 하니 여행 중에 좋은 사람 만날 거라며 응원해 주었다. 조지아에 다시 와야 할 이유가 생겼다. 아저씨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조지아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분 때문인 걸 아시나요? 또 만나러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네, 어떠셨나요? 박재현님의 조금 긴 여행을 했었어. 코로나 시대에 여행 가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박재현 씨 덕분에 조지아를 만났네요. 그 속에 있는 따뜻한 사람들도 함께요. 자,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책, 생각, 타로 읽어주는 영주쌤이었습니다.